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 EU 적정성 초기 결정의 의의와 향후 전망, 최근 EU GDPR 규제 동향과 한국 EU 적정성 결정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수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 들리셨나요? 아니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죠. GDPR의 개관과 최근 동향,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적정성 초기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R이 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서머리 드리겠습니다. GDPR은 EU 27개국, 원래는 28개였죠.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27개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이 GDPR은 EEA, 즉 유럽 경제구역의 3개국에도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EU 현지에서도 EU 내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준비되어서 2015년에 제정이 되었고 16년에 통과되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이 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GDPR에서 가장 큰 주축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개인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 큰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규정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과는 조금 더 상이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부적인 요인으로 아니면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드라이븐 소사이티가 되면서 개인정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EU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GDPR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과징금 규모로 탑5를 추려보았습니다. 가장 큰 과징금을 받았던 사례는 2019년 1월 21일 그 GDPR 시행과 동시에 NGO에서 구글에 대해서 구글이 개인정보를 적합하게 처리하지 않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사례가 나왔고 그건 이제 그 금액이 당시 환율로 664억 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누적되어 있고 제가 현재 오늘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발표가 끝난 즉 조사가 끝나서 사례가 발표된 누적 건수가 한 700여 건이 되고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GDPR이 열심히 적용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2위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사실 고객의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2위에 자리 잡은 그 H&M 건은 특이하게도 직원의 정보에 대한 판례였는데요. 2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H&M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콜센터에서 그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합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주가 계속 누적해서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접근도
누구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죄송합니다. 임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적법한 근거 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받았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비단 일반 개인정보뿐만 일반인의 그 고객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내유 피고용인의 정보까지도 개인정보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GDPR 조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그 판례의 근거가 되었는지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판례 그 근거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GDPR 조문상으로는 6조에 해당됩니다. 적법 처리 근거 부족. GDPR에서는 총 6가지의 법적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동의도 있고요. 사업주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러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에 대해서 사례가 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적 건수 중에서 219건이 집계가 되었고요. 이 근거는 딱 한 조문만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합했을 때 700건이 좀 넘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와 동일한 조문이긴 한데요. GDPR 32조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내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기술적 관리적 보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 129건이었고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위반한 건도 꽤 많은 부분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DPR과 관련해서 상담을 드릴 때 좀 많이 그 GDPR이 1조부터 99조까지 모두 다 지키셔야 되는 조문이지만 특히나 눈여겨보시면서 모든 그 그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보시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시는 강조드리는 조문은 5조, 6조, 3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별 과징금 부과액이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줄여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활동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 보여집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큰 대국들에서는 워낙에 개인정보 이꼬르 인권의 입장으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활발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의외의 그 전에는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았던 국가들도 최근 많이 대두가 되고 열심히 감독기구 활동하고 있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GDPR 시행과 시행 이후에 정보 주체들도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 그리고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업종별로 이제 과징금과 부과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당연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은 곳일수록 사건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규모나 피해 규모나 아니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미디어 통신이라든지 제조 커머스 쪽 그런 쪽에서 많은 사례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건수도 부과 금액도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용은 개인정보 그 피고용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관련해서이고요. 그래서 쭉 눈여겨 보시면 개인정보가 많은 곳일수록 그리고 그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 내지는 민감 정보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금액이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성 결정이 뭔지 좀 궁금하시죠? EU는 GDPR에서 GDPR을 원칙적으로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EU 역외로 나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GDPR 45조에 근거한 적정성 결정, 46조에 근거한 적절한 안전 조치에 따른 이전,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49조가 있습니다. 이 중 45조에 해당되는 것이 적정성 결정인데요. 적정성 결정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 시 안전한 처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역외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보호 수준이 EU의 보호 수준에 적정히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EU 집행위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 뭐 사업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 표준계약 조항을 따라서 계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BCR이라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등을 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뭐 그 공익을 위한 경우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 조항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적정성 결정이 그렇게 필요했냐? 사실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신다라는 조건은 말은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면 계약을 갱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인력을 투자하셔서 그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시거나 연장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신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해주면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은 그 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개별 계약이 진행되는 데 반해 적정성 결정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적정성 결정을 협의하는 기본이 되는 그 법에 수반되는 사업자께서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 즉 SCC라든지 BCR이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부가 조치를 안 하신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를 역이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뭐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협력팀으로서 해외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동향이라든지 정책 변화라든지를 파악하고 혹시 저희 쪽에서 사업자분들께 필요하다라면 뭐 교육이라든지 뭐 교재라든지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적정성 결정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적정성 결정을 진행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적정성 결정이라는 워딩 자체를 들으신 지 좀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정보 감독규 독립성 이슈도 있었고요. 적정성 그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주된 감독기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다시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주도로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하였고요. 적정성 결정은 EU에서 결정한 16가지 판단 기준을 기본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처리의 적정성이라든지 뭐 원칙이라든지 그 체계의 적정성이라든지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정성 결정 기준을 기반으로 저희가 총 54번 이상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지난 3월 드디어 초기 결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초기 결정이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EU 집행위가 제3국의 법 체계랄지 그 내부에 대해서 EU가 인정하는 수준, EU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 해당 국에 대해서 이해를 마쳤고 보고서 형태로 이 해당 국가가 어떠하다라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 결정에 따른 EU 내부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의견 수렴을 하는 주체는 EDPB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유럽 개인정보보호 이사회 조직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EU 회원국에는 총 27개의 회원국이 있고 그 안에는 각 국가별로 하나 이상의 감독기구가 있습니다. 그 감독기구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조직이고요. 이 이사회 조직에서 EU 집행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뭐 수정 의견이라든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해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고요. 그럼 EDPB 의견을 받은 다음 커미톨로지라는 EU만의 특수한 그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데요. 커미톨로지는 EU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 외교 쪽에서 많이들 담당을 하신다라고는 합니다만 반드시 외교 쪽에서 하시는 거는 아니어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커미톨로지에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하고 우리나라의 행안위에 해당되는 유럽 사법 내부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난 다음 EU 집행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상정이 돼서 의결이 최종 결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 과정이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이제 말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예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바람컨대 올 내에는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고요. 지난 2019년 1월에 GDPR이 시행되고서 최초로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일본의 경우는 한 이 과정이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적정성 결정을 현재 받은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GDPR 시행 전, 즉 다이렉티브 95/46 EC 기준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았던 국가는 총 12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GDPR 시행 이후에 받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영국이 적정성 결정에 대해서 초기 결정을 했고 지금 EU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적정성 초기 결정의 주요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월에 통과됐고 8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저희가 적정성 결정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 적용이 되는 EU에서 가장 최초로 하는 공공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성 결정이 최종 승인된다면 최초의 민간과 공공 분야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범위의 적정성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호법 58조 1항에 따라서 국가 안보 목적의 처리라든지 공공과 안전을 위한 처리라든지 이제 타법에 근거한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EU 내에서 작성한다는 그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왼쪽에 간략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체계가 일단 한 부분 차지하고요. 헌법에 기반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법문은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정의랄지 처리랄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적용 예외되는 부분은 어디 있고 그리고 정보 주체의 보호 조치나 권리나 의무도 어떻게 되어 있고 감독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컨대 올해 내에 적정성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BCR이라는 그 기업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는 것과 같이 기업 내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시스템 등에 대해서 감독기구에게 검토를 받는 BCR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정성 결정이 되고 나면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셨던 이런 모든 활동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특정 계약 조건에 의해서 그 계약 사항에 대해서만 단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해당되지 못하는 그레이 에어리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정보라 할지 그 사업을 세분화하지 못해서 애매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기업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적정성 결정이 되면 역외 이전에 대한 가장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즉 대한민국은 EU에서 인정한 적정성 결정 국가야. 그래서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국으로 이전이 될 수 있어라는 가장 명확하고도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비스별로 계약의 갱신, 연장, 재계약이 불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EU 집행위에서는 그래서 적정성 결정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안내하고 저희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BCR이라는 것, 아니 SCC라는 것, 즉 개인정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라는 거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라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SCC 단발적으로는 금액을 상정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GDPR이라는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확인을 하시면서 그중에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SCC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정확하게 이 비용을 얼만큼 책정해야지 내지는 요 계약 조건을 생성하시기 위해서는 이 앞단의 GDPR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신 다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비용이 되게 상이하다고 늘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그냥 물어 여쭤본 거는 건별로는 기업 뭐 데이터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개인정보의 볼륨이라든지 민감도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가 남았을까요? 아직 EU 내부의 검토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서부터 계속 적정성 결정을 한다 협의 중이다라고 많이들 기다렸었을 터이니 올해 내에는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역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의밖에 없습니다.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한데 워낙에 개인정보가 많이 이전이 돼야 되고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다시 정보주체에게 돌아가서 동의를 받는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서비스 그 흐름상.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다른 동의 말고도 다른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개인정보 역외 이전과 관련돼서 좀 더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내부적에서도 그리고 사회 뭐 현장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적정성 결정 제도라는 걸 한국화해서 우리나라에 좀 더 맞춰서 적용을 한다면 향후에는 저희도 그 적정성 결정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EU하고 상호 적정성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거는 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한 2, 3년 안에 풀어야 될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숙제 정도는 이 정도인데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GDPR에 대해서 적정성 결정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는지 몰랐고요. 이번에 통과된다면 또 최초로 민간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적정성 검사라고 하셔서 또 더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내 꼭 적정성 검사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정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적정성 관련된 GDPR 관련된 질문들을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GDPR 기반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인터넷법이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내 정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강화하고 기업들의 이제 책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그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것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걱정되는 측면이 실제 기업들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이미 어느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데 그 토스라든지 빅셀러라든지 근데 그들이 초기에 스타트업 할 때 이런 법이 없어도 이런 사업을 만들고 소모시켰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법 때문에 책임을 강화된다는 측면 때문에 관련된 사업 주로의 어떤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스타트업이 창업 생태계가 저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그런 법이 적용되고 나서 산업을 활성화한 측면에서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우리한테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조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줌에서는 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면 요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GDPR로 인해서 사실 그 산업의 활성화를 오히려 좀 저해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EU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한 이제 전망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유를 대변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다만 제가 그 현재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GDPR 자체가 GDPR을 그 전문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GDPR이라는 법은 EU 영내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의 흐름을 도모해서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꼬르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대기업 내지는 규모가 큰 기업분들께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쪽에 편중될 수 있어서 중소 내지는 스타트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해서 이들 간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 GDPR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DPR 본문 안에 보시면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이 예외를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정보 처리 기록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좀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준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 자체도 한쪽 기업에서 제가 A라는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B라는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이전을 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A 사업자는 B 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야 돼요. 이거의 원 취지 자체는 좀 더 긍정적인 그리고 경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GDPR 안에서도 EU 내에서도 개인정보가 한쪽 기업에게 특히 미국 내에서 유럽 내에서는 워낙에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가 좀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중소사업자에게 좀 더 컨설팅이라든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법 자체만을 보고서 그러면 워낙에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좀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GDPR은 개인정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리해야 되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법은 어떤가? 우리나라 법도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보 주체의 권리도 많이 강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좀 더 감독기구가 더 집행력이라든지 조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감독기구로 상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가명정보 그 활용 부분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지난 1월에 통과되었던 가명정보 특례가 있죠. 해당 부분에서는 물론 통계 목적, 그리고 과학적 목적, 그리고 아카이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법망이 열어놔서 개인정보는 워낙에 유출이 됐을 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유출이 되더라도 좀 더 그 피해가 규모가 적을 수 있는 가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놔서 좀 더 사업자 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도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균형을 잡고 있는데 제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싶지만 이쯤은 다른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